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잎을 틔우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식물의 생명력이란 건 바로 뿌리에서부터 시작될 텐데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뿌리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잎과 줄기는 물론이고요. 식물 전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네, 우리 몸속에서 이런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인데요. 네. 전신 건강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발병률이 늘고 있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는요. 소화기내과의 김경옥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이 편해야지 하루가 편하고 그렇죠. 또 하루가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장 건강을 위해서 요즘 유산균 챙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나 이 장내 세균이라는 표현들 요즘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말이죠. 장내 세균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최근 그 장내 세균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 장내 세균이 관여하지 않는 질환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몸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백 종 그리고 균수로는 100조에 달하는 그 장내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장내 세균은 우리 몸에서 면역이나 염증 반응 또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러한 생체 기능 자체가 또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내 세균은 크게 우리 몸에서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균종의 구성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되게 평상시에는 그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자극이나 또 노화, 또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균의 다양성이나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과증식하게 되면서 복부 통증이나 설사 또 더부룩함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다가 염증성 장질환이나 암, 당뇨, 비만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장내 세균은 이러한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스트레스 등도 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음식으로 이거를 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매콤한 음식이 당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먹으면서도 사실 알아요. 다음날 엄청 힘들 거라는 거. 이렇게 매운 음식이 장에 특별히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의 경우에 그 자체가 장 점막을 자극하게 되어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또 매운 음식의 주된 성분인 이 캡사이신이 장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설사나 복통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나 복통과 같은 장 증상은 결국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 조금은 낯선 병명인데요. 그 발병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교수님, 일단 일반적인 장염하고 증상은 또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분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고 이 염증성 장질환은 사실 이제 복통과 설사를 주로 호소하는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과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실제로 이제 다른 질환이고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복통과 설사를 호소는 하지만 내시경 검사나 다른 혈액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이 증상만 지속되는 경우라면 염증성 장질환은 실제로 이제 염증의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장에 염증을 보이는 모든 질환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베체트병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최근 국내 경향을 보시면 2019년 그 당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연간 발생 환자 수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궤양성 대장염이 조금 더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두 질환 모두가 이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어떤 연령에서도 발병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많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있는데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크론병의 경우에는 20, 30대에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발병할 수 있지만 피크를 보이는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성별 다 영향 차이가- 없이 다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병인 것 같습니다. 꽤나 또 젊은 나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 연령 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짚어주신 게 그 염증성 장질환이 소화기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이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네. 그만큼 원인이 불명하다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이제 가장 명확한 원인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근거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취약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음식이나 감염과 같은 특정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면역 작용에 이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환경오염,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항생제 사용 등이 증가되면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두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만 주로 침범하는 질환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대장의 얕은 궤양이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고 또 환자들이 혈변과 설사를 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을 침범할 수 있고 누공이나 협착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깊은 궤양이 관찰될 수 있고 복통과 설사 등이 이제 주된 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이 특히나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깊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맞는 말인가요? 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그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또 면역과 그 뼈 건강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될 경우에 피부에서 저절로 생성이 되고 유제품이나 달걀,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유제품 섭취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수술이나 장질환 그 자체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고 또 장내 세균이 과증식하면서 비타민 D 그 흡수가 비타민 D 결핍이 좀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더 흔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이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약제들 중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는 뼈를 약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사용한다거나 또 장의 활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해서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장이라고 하면은 유산균 쪽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비타민 D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복통이나 설사, 혈변 같은 게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장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신에 걸쳐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적어도 4주, 이제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되는 이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을 주로 침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설사나 복통, 직장 출혈, 또 대변을 다 보고도 덜 본 듯한 느낌이나 급박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와 같은 이런 장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되지만 체중 감소나 발열, 또 피로감, 식욕 부진과 같은 전신 증상을 호소한 경우도 드물지 않고 또 장이 문제인 질환이지만 다양한 장외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절통, 관절염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 질환이 이제 결국은 염증이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 이 염증이 심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관절이나 안구 등에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장외 증상으로서 관절통이나 관절염을 함께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환자들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고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검사를 고려를 해야 하는 이런 소견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적어도 4주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나 설사, 혈변 또는 체중 감소나 저체중, 또 빈혈, 야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염증성 장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또 잘 낫지 않는 치루나 농양, 치열이 있거나 또 소아의 경우에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성장 지연을 일으킨다라는 게 좀 더 눈에 띄는데요. 보통 아이가 키가 안 크거나 좀 성장이 더디다면은 호르몬 쪽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소아 그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같은 질환이지만 이 소아 청소년과 성인 간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사나 혈변, 복통과 같은 증상이 주된 증상이라는 것은 두 연령대가 모두 같지만 일반적으로 소아 청소년에게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 병변의 범위가 더 넓은 경우가 많은데, 크론병의 경우에는 그 소장과 대장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부 위장관 침범, 또 항문 주위 병변 이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성인은 직장염이 좀 더 흔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전 대장을 다 침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소아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발열이나 이제 관절통과 같은 이런 장외 증상이 좀 더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인과 달리 소아에서 좀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성장이 있는데, 실제 이제 소아 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약 30% 정도가 첫 진단 당시에 성장 저하가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아 청소년기가 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를 한다면은 성인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좀 주실까요? 네, 결국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가 신속하게 진단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나 내시경 소견, 또 조직 소견이나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또 영상학적 검사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장 내시경은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상인의 대장을 보시면은 혈관상이 잘 살아 있으면서 광택이 나지만, 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장을 보시면은 이런 혈관상이 소실되고 또 그 점막이 과립상을 보이면서 거칠어 보이고, 심할 경우에는 궤양과 출혈 소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보다 더 깊은 궤양을 형성하고, 이 대장의 주행 방향의 수평으로 이제 종축 궤양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이제 대장만 주로 침범하는 질환이지만, 크론병의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입까지 모든 위장관을 침범할 수가 있고, 특히 소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크론병 환자에서는 반드시 소장 침범 여부를 보는 검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소장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소장 조영술이나 CT,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주로 이용하게 되며, 최근에는 캡슐 내시경을 이용해서 소장 점막을 직접 관찰하기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라 상당수의 환자가 재발과 호전을 반복할 수가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의학 궁금증, 저 김혁기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소변 있지 않습니까? 소변은 우리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매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변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크론병을 좀 의심해 봐야 되나요?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에 있는 전 위장관을 침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크론병에서 소변에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공을 형성하는 크론병인 경우에 간혹 대장과 방광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면서 이 소변에 대변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에는 소변에서 악취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크론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내원해야겠군요. 네.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정크 음식을 즐겨 먹지 않더라도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설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설사를 하면 물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때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루에 설사를 뭐 10번 이상 하면서 아주 심하다거나 또 우리가 식사를 하면 설사가 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더 완화될 때까지는 금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식사와 관계 없거나 설사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금식만 하는 것보다는 설사를 조금 하더라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만 먹어도 막 바로 반응이 오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어쩔 수 없나요? 네, 일단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금식을 조금 하는 게 증상이 조금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아주 심한 그 이제 복통이 심하지 않다면은 이제 설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약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짜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할 정도면은 환자가 탈수가 또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안 되면 수액을 함께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귀 냄새가 유독 독하고 다르게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분명히 장질환이 있는 거죠? 이제 방귀라는 거는 대장 안에 머물러 있는 가스나 아니면은 이제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장까지 왔던 음식들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가스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분해가 되면은 이 유황가스나 이제 지방산들이 나오고 이런 이제 가스들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지방이나 단백질과 같은 이제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이 이제 기름진 고기들이니까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아무래도 방귀 냄새가 조금 더 지독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채소 같은 경우에 또 냄새가 덜 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이제 대변이 차 있는 경우에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그 대변 냄새 때문에 방귀 냄새가 조금 더 고약하게 나온다거나 과식하거나 이제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 경우에도 이제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 때문에 그 방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 상태가 아주 나쁘다기보다는 섭취하는 어떤 음식이나 장내 세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귀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고 해서 장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고 대변 상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담인데요. 방귀를 자주 끼시는 분이 있고 방귀 소리가 굉장히 큰 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장질환에 좀 문제가 될까요? 글쎄 그 방귀를 자주 끼는 분들의 보면은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의식 중에 가스를 많이 이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귀를 자주 낀다거나 또 방귀 소리가 크다는 것이 어떤 장 질환의 어떤 그 사인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진실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이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갈 수가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협착이 오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정상인의 경우에는 대장 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지만 염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내강이 좁아지고 또 심할 경우에는 내시경이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협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조절되지 않는 염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보다 더 깊은 궤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고름집이 생긴다거나 이제 인접한 장기와 연결이 되는 누공이 형성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협착이 발생하거나 치루나 농양과 같은 항문 주위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크론병 환자가 장절제술을 받을 확률을 보시면 유병 기간이 20년이 되면 70% 이상의 환자들이 장절제술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에도 유병 기간이 30년이 되면 10명 중에 1명에서 이제 대장암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1.3%로 나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대장암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궤양성 대장염의 병변의 범위가 넓고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대장을 침범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유병 기간이 8년에서 10년 이상이 되면 1,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유병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장외 증상인 그 원발성 경화 담관염이 있다거나 또 그 이형성 병변이 관찰될 경우에도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변이 발견된 시점부터 같은 간격으로 대장암 선별 검사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보통 염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먹으면은 그래도 빠른 시간에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다루는 이 질환은 좀 만성적인 거기 때문에 치료법이 약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성적인 거기 때문에 치료 목표도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 장염에서는 이제 그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염증성 장기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감염보다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오히려 이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그 치료 목표를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제 임상적 관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상적 관해라고 하는 것은 질환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임상적 관해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없이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고 환자의 증상을 넘어서서 내시경 소견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합병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있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약물, 수술치료, 생활관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관해를 유도한 후에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이제 치료는 먹는 약과 주사제, 수술이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고 약물 치료는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살라진, 또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와 같이 이제 예전부터 사용하던 전통적 약물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소분자 약물이나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다양한 약제들이 이제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들은 염증을 조절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염증과 관계없이 환자들이 복통이나 설사를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위한 치료가 그 약제들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이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완치를 이제 기대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약제들을 통해서 염증을 잘 조절하게 되면 증상이 없는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는 만큼 약제의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적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상태나 뭐 증상의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그 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중증도 또 병변의 범위 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미노살리실산이라는 약제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가장 먼저 이용되기 시작한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항염증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경도 또는 그 중등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기본적인 약제가 되겠고 경구 제제 외에도 항문으로 직접 삽입하는 좌약이나 관장액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드물게 탈모나 췌장염 또는 심낭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는 중등도 또는 중증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관해 유도에 이용되는 약제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만큼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쓰는 약제이며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부득이 사용한다면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사용해야지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면역조절제입니다. 이것은 스테로이드 의존성을 보이는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로 관해를 유도한 후 유지치료로 이용되는 약제로 구역증이나 간독성, 또 골수독성이나 췌장염과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수독성 중 이런 백혈구 감소증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에서 30에서 4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그 부작용에 대한 취약한 유전자 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미노살리실산이나 스테로이드 또 면역조절제는 과거부터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약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약제들은 최근에 이제 사용이 시작된 약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약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용이 되며 여러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관해 유도나 유지에 있어서 이제 아주 강력한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네. 또 전통적 약제에 비해서는 점막 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는 있지만 약제가 고가이고 대부분은 주사제이고 또 기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으며 또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환자에서도 약제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면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약제는 증상보다 그 증상 이상의 점막 치유를 목표로 고위험과 같은 꼭 필요한 환자에서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교적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써 그 염증을 잘 조절하게 되면 결국 이제 합병증이나 입원, 수술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이제 의료비 그 절감의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소개해 주신 다양하고 효과적인 약제들이 개발된 만큼 과거와는 다른 어떤 치료 방법, 치료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 증례를 보시면 21세 남자 환자고 대장과 소장을 침범한 크론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메살라진과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고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잘 유지가 되었지만 혈액 검사나 또 대변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그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 증상이 없었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심한 염증으로 내시경이 더 이상 통과하지 않는 소견이 보였고 복부 CT에서도 소장에 이렇게 염증 소견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환자의 증상만 초점을 두고 이제 가만히 방치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약제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 염증세포가 혈관에서 장점막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차단하는 항인테그린 제제를 사용을 하였고 약제를 사용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시행했던 대장 내시경에서 이전에 심한 염증으로 그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했던 부위를 잘 통과해서 소장까지 잘 도달되고 이전에 있던 염증이 모두 이렇게 흉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모든 환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불량 경과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약제를 상향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에 아주 강력한 약제를 먼저 사용한 후에 염증이 조절되면 약제를 이제 그 단계를 낮추는 조기 하향 치료와 같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약제들은 장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외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보시면 49세 궤양성 대장염 난자 환자였고 메살라진과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던 중 혈변과 또 왼쪽 발목 통증과 피부 병면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 내시경 소견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이 모두 이제 궤양으로 아주 광범위한 궤양과 함께 왼쪽 그 발목에 처음에 물집으로 잡혀 있던 병변들이 점점 커지면서 심해지는 양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장외 증상으로 궤저고름 피부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 이미 전통적인 약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심한 장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의 염증 반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 물질인 TNF-알파라는 그 물질을 차단하는 아달리무맙이라는 주사제를 사용을 하였고 3개월 후에 시행했던 대장 내시경 소견을 보시면 이전에 보이던 이런 궤양들은 모두 이제 흉터로 이제 호전이 되었으며 다리 병변 역시 모두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여러 병태 생리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고 또 이런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약물들이 나오면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염증성 장질환은 간헐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모든 환자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을 넘어서 점막 치유와 같은 객관적인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해야겠고 환자의 그 위험도에 따라 가속화된 상향 혹은 하향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으며 이때 환자들의 치료 반응을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개념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전에 없던 설사와 갑작스런 항문 질환으로 10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김지만 씨. 문 밖을 나가는 자체가 사실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화장실이 어디 있지? 내가 가는 동선 중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지 그게 제일 먼저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요. 집 밖에서 생활한다기 힘드니까 제가 하던 일도 그만두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 거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해져 버렸죠.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찾아온 궤양성 대장염. 반갑지 않은 손님은 몸과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완치도 쉽지 않아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던 상황. 결국 김경옥 교수를 만나 일상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계속 전통적인 약제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반응이 없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혈변도 있었고 또 설사도 하루에 6번 이상 그리고 또 내시경에서 이제 궤양도 심하고 해서 아주 조금 많이 심한 상태에서 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분자 약제로 약제를 변경한 이후로 다행히 증상이 잘 조절이 되어서 지금은 임상적인 관해 또 내시경 검사에서도 거의 이제 다 치유가 된 이런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은 했는지 제가 꽤 됐는데 상당히 진짜 너무 좋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제가 사실 일요일 날 한라산도 등산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내시경적으로 일단은 주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궤양성 대장염. 단순한 장염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두 질환을 감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급성 장염과 궤양성 대장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급성 장염도 환자들이 대부분은 설사, 복통, 근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도 이제 설사, 복통을 호소할 수 있고 이제 심하면 점액변, 코 묻은 똥 같은 것 그리고 혈변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단순한 장염 같으면 아주 심하게 오지만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면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증상이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멈춰있던 김지만 씨의 일상은 점차 회복되어 가는 중. 치료에 지름길이 없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은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 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이미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이형성 병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꾸준히 검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는 흡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나쁘다고 해서 담배도 제가 그 순간 딱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식생활도 제가 보면 웬만해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웬만하면 피하고요. 소식하게 되고 야식 안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신천 하루에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반 정도 저는 걷기 운동이 사람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우선시되는 궤양성 대장염. 만약 약물 치료에 실패하거나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기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로 병을 관리하면 된다. 현재 질병의 활동성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같으면은 일단 병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전에 있던 염증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 또 궤양이 있다면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고, 또 아주 상태가 좋지만 유병 기간이 오래돼서 우리가 이제 이형성 병변이나 이런 종양성 병변을 찾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좀 세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용종이나 이런 그 병변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네,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그 위험 인자가 불량하면은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가 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네, 모든 환자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강력한 치료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불량 경과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 크론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에서 발병을 했다거나, 또 항문주위 병변이 동반된 경우, 또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 또 그 협착이 동반된 경우, 또 내시경에서 깊은 궤양이 관찰될 경우에는 향후 불량한 경과를 보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 궤양성 대장염 역시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에서 발병했다거나 전 대장을 침범한 경우, 또 원발성 경화 단간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내시경에서 깊은 궤양이 되어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기에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에서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은 치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치료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자의 증상을 통해서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대장 내시경, 복부 CT,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등을 검사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간격으로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약물 치료가 물론 기본이겠습니다만은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거나 또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약물이 기본이 되는 치료이기는 하지만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 약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수술을 고려할 때에도 우리가 응급수술보다는 계획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의 경과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독성 거대 결장과 같은 그 합병증이 발생한다거나 천공, 대량 출혈, 폐색 등의 증상이 보인다거나, 크론 환자에서 이런 협착이나 폐색, 또 누공이나 농양, 또 항문주위 병변이 심해지거나 대량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개선, 완치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장만 주로 침범하는 질환이고, 또 우리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전 대장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대장이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의 경우에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을 침범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장 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남은 그 장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수술로서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크론병 환자의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은 아주 심한
그 부위거나 합병증이 있는 부위에 최소한의 수술을 시행하고 남은 부위는 약물로 이제 조절을 하는 이런 전략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이대로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또 예방 쪽에 좀 포커스를 나눠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에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식습관하고도 아주 긴밀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독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득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식생활이 그 질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고지방이나 고당분 또 식이섬유 섭취를 적게 한다거나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부조화를 유발하여 장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 이상을 유발해서 이제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고 해서 아주 제한하는 음식이 많다기보다는 환자마다 이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식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음식보다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지만 탄산음료나 알코올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그 몸에 이로운 채소지만 본인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 음식들이라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양파 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건 좀 의외기는 하네요. 네, 이러한 음식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야채들은 이제 장내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착이 있거나 이제 더부룩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증상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조금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10대 원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10대 식사 원칙을 제안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루 4에서 6회 나누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네. 운동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적절한 운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이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뼈가 약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제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워낙 최근 들어서 염증성 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다 보니 인터넷상에도 넘쳐난 정보들이 아주 혼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진실도 있고 오해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좀 그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대개 이제 이 질환을 처음 진단받는 환자들은 이제 내가 진단받은 이 질환이 나의 아이에게 이제 그 유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이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유전 질환은 아니고 다만 이제 부모가 환자일 경우에 그 자녀가 이제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 질환이라기보다는 가족성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임신과 관련한 걱정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 이 임신이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거나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신 당시 관액이었다면 임신 기간 중에도 관의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관액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모두 결국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를 보시면 전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장암 유병률은 0.37%였지만 이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져서 실제로 30년 정도가 되면 10명 중에 3명이 네. 대장암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더라도 이전에 지속적으로 약제를 잘 복용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 병기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 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1, 2년 간격으로 선별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우유 마실 때가 있는데 그 우유 마시면은 하루 종일 좀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는 아침에 밥도 안 먹었는데 빈속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니 꽂히는 것 같이 속이 따갑다고 그래요. 우리하니 아프고. 평소에는 소식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뭐 모임이나 이럴 때 과식을 해서 그럴 때 좀 장이 안 좋고 좀 아픕니다. 변비에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변비 들면은 엄청 이 변비에 애가 먹었어요. 그 밀가루를 유난히 많이 먹은 날이나 뭐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날에는 꼭 설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좀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매번 챙겨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유산균 관련된 제품들 먹고 있습니다. 변비약을 먹고 있으면 이제 한 1시간, 한 2시간 되면은 그때서 좀 풀려갖고 애쓰게 나와요. 힘들게 나와요.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고기보다도 채소를 많이 먹는 식으로 이렇게 노력합니다. 매번 먹지는 못하지만 웬만하면은 아침에 물 한 잔을 꼭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언니는 배가 아파가 한 쌍에 배를 문지르요. 교수님, 장 청소해주는 약을 먹으면 정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세모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는 일단은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정장제나 유산균들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변을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장 운동을 일시적으로 이제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들이라서 뭐 근본적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따님의 사연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변을 조금씩 저리는 변실금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거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좀 부끄러우셔가지고 병원 가는 걸 또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변실금이라는 것은 이제 항문 관략근의 힘이 떨어지면서 대변이 의도치 않게 이제 항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항문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변실금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항문에 힘을 주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은 네, 병원을 내원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실제로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를 찬다든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걱정을 버려두고 병원 가는 게 최고의 선택이겠군요. 네, 잘 치료를 하면은 이제 크게 불편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네. 접어둬야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5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작년 말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대요. 결과로 그 장염 진단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부터 설사와 복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 혹시 염증성 장질환은 아닐까 의심되는데 맞죠? 글쎄 2주 만의 증상으로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4주 또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런 증상도 또 과민성 장증후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4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과 혈변이나 점액변 또 체중 변화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4주 이상 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거군요.
그런데 그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급성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증상이 크게 없다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장 내시경 소견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할 당시에 급성 장염이 왔었고 그 후에 이제 증상이 이제 그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다시 장염이 이제 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자분은 60대 후반의 어머님이십니다. 갑자기 오른쪽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맹장염인 줄 알고 갔대요, 본인은. 그런데 대장 개실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생제를 좀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분의 걱정은 혹시 이게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암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개실염과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기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실염으로 인해서 대장암 발생이 더 높다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개실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복통을 호소할 경우에 바로 병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약으로도 그냥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실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성 그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장염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다면은 그게 이제 크론병의 염증이 심해서 아픈 건지, 맹장염 때문인 건지, 또는 오른쪽에 개실염이 발생해서 있는 건지 우리가 모두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통이 심하다면은 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감별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순 오늘 이 시간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과 진단,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질환이고 네. 소장 혹은 대장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표준화된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소견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겠고, 관의 유도뿐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는 증상을 넘어서 이런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점막 치유와 같은 좀 더 높은 목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약물 치료 못지않게 건강한 식습관이나 적절한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며 임신 경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기는 하지만 잘만 관리해준다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몸속의 대장님이십니다. 네, 식습관 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계속된다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꼭 병원 찾아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많은 정보 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의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어떤 이제 인생을 같이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환자는 저 군대에서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해져서 왔던 환자였고, 사실 이제 어떤 치료를 해도 다 반응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환자가 너무너무 우울해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내원했을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왔었는데 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그 증상도 좋아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선물을 사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항상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이제 쓰다듬어 줄 수 있으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환자가 나는 이 의사를 믿고 계속 따라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신뢰를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